함자트 치마에프가 왜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나이인지 분석해보는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자트 치마에프, 신장 188cm, 리치는 191cm, 체중은 웰터급 77kg, 미들급 84kg, 두 체급에서 모두 경기를 하죠. 닉네임은 보즈, 체체너로 늑대라는 뜻이고 늑대는 체첸을 상징하는 대표 동물이에요. 하빕의 닉네임이 이글, 독수리, 다케스탄을 대표하는 동물인 것과 비슷하죠. 함자트는 1994년에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5살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해요. 유년기 시절에 러시안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동메달을 따고 유도, 삼보 토너먼트에도 참여했다고 해요. 2011년도에 함자트가 17살 되던 해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양계장에서 일도 하고 보안 관련 일도 하고 학교도 다녀요. 스톡홀름에 있는 유명한 레슬링 체육관인 BK 에이틴스라는 곳에서 꾸준히 레슬링 훈련을 하죠. 2017년 23살 때부터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올스타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에서 MMA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스웨덴을 대표하는 UFC의 유명 선수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 소속된 체육관이죠. 훈련을 시작한 그 해 아마추어 경기를 시작해요. 3연승을 거두고 그 다음 해인 2018년 24살 때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돼요. 데뷔 후 1승을 기록한 뒤 두 번째 경기 바로 전에 스웨디시 내셔널 레슬링 챔피언십스에 참여해요. 92kg급 프리스타일에서 4명의 선수를 10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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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0 이렇게 단 한 점도 내어주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해요. 스웨덴은 레슬링 강국이에요. 단순히 이 기록으로만 보면 미국 NCAA 선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레슬링 실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쟁해도 지지 않을 만한 레슬링 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후에 스웨덴에서 두 번째 MMA 프로 경기에서 승리하고 브레이브 CF라는 단체에 스카웃되죠. 브레이브 CF라는 단체는 2016년에 설립된 신생단체인데 중동 지역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단체예요. 브레이브 CF에서 2018년도에 2번, 2019년도에 2번 이렇게 총 4번의 경기에서 승리를 해요. 브레이브 CF의 마지막 경기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했던 경기였는데 그때 UFC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 다음 경기로 브레이브 CF 타이틀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되었고 함자트는 브레이브 CF 타이틀전을 기다리지 않고 UFC와 계약을 하죠. 그 다음 해인 함자트가 26살이 되는 해인 올해 2020년 7월 16일 아부다비에서 UFC 미들급으로 첫 경기를 하게 돼요. 상대는 영국 출신 존 필립스라는 선수였는데 당시 전적 22승 9패의 베테랑 선수였어요. 원래는 다른 선수가 경기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선수가 부상 때문에 경기를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UFC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 선수를 찾아 했는데 시합 7일 전에 오퍼를 받은 함자트가 그 경기 내가 할게 이러고 풀캠프도 없이 그냥 경기를 뛰게 된 거죠. 함자트의 UFC 첫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2라운드에 다스초크로 경기를 끝냈는데 함자트가 경기 내내 총 124대를 때리는 동안 단 2대밖에 안 맞았어요. 시합 영상을 잠깐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테이크다운을 해요. 그리고 1라운드 내내 계속 그 라운드에서 때려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고 바로 테이크다운을 또 성공시켜요. 그리고 다스초크로 경기를 끝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라운드 컨트롤과 압박 능력을 보여주면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받게 되죠. 함자트는 아무런 데미지 없이 경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UFC의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나죠. 데이나가 함자트한테 10일 후에 UFC 대회 또 있는데 경기 할래? 그러니까 함자트가 할게. 그러니까 데이나가 이번에는 웰터급인데 괜찮겠어? 함자트가 괜찮아. 이러고 진짜 10일 만에 경기를 해요. 9일 동안 84kg 미들급에서 77kg 웰터급으로 감량을 하고 또 풀캠프도 없이 그냥 경기를 한 거죠. 이번에 붙게 된 상대는 10승 2패 전적을 가지고 있던 영국 출신의 유망주 웰터급 라이스 미키라는 선수인데 시합 영상을 잠깐 보시면 1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테이크다운을 공격을 해요. 여기서 황당하게도 상대방을 들어서 자기 코너로 들고 가요. 그리고 테이크다운을 시키죠. 그 뒤로 계속 그라운드 컨트롤을 하면서 파운딩을 하죠. 경기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한 심판이 결국 경기를 중지시켜요.
Just when I say that. There you go. 이 경기에서도 함자들은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선보이죠. 68대를 때리는 동안 단 한 대도 안 맞아요. 또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고 경기를 끝내고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또 받게 되죠.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UFC와 계약이 되어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70여 개국에서 스카웃된 5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있는데 김동현, 함서희, 최도, 정찬성, 강경호 등등 기존 그리고 현 UFC 한국 선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00여 명의 선수들은 미국과 브라질 선수들을 제외하면 각 나라의 해당 체급을 씹어먹을 정도의 실력을 검증받고 UFC에 입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UFC는 검증되지 않으면 입성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 단 한 명의 선수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UFC에서 10일 만에 또 다시 승리하면서 가장 빠른 2연승이라는 다시는 깨지기 쉽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되고 다음 경기는 그 후로 2달이 채 안 돼서 라스베가스에서 경기를 하게 돼요. 게라드 미오슈어트라는 미국 선수인데 당시 44전 31승 13패라는 기록의 미들급 베테랑 선수이고 UFC에서 6번을 승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UFC 전문가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선수라 이제 함자태 기량을 제대로 검증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경기가 시작됐어요. Pressure, like he always does. 시작되자마자 함자트가 17초 만에 한 방으로 게라드를 KO시키면서 경기가 끝나요. 이 경기에서는 총 4번의 타격을 기록했어요. 물론 한 대도 안 맞았죠. UFC 6승을 기록했던 베테랑 선수를 상대로 이런 황당한 경기 결과가 나왔어요.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또 받고 66일 만에 3연승을 거두면서 가장 빠른 UFC 3연승이라는 기록을 또 세워요. UFC에서 3번의 경기를 하면서 총 196대를 때리는 동안 단 2대의 타격만을 허용했어요. 말이 안 되죠. 프로 선수들과 싸우는데 100대 때리는 동안 한 대 맞은 거예요. 함자트는 이 경기를 통해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UFC 선수들 중 한 명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제 다음 경기를 할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랭킹에 있는 선수들이 함자트와의 경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닐 매그니와 마이크 페리가 경기를 하겠다는 트윗을 날리긴 했지만 그 어떤 상위 랭커도 함자트와의 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I said to Dana White, doesn't matter for me. Everybody, I'm gonna fight with everybody. So now they have hard time to find up on me. 함자트는 데뷔 초부터 광역 도발을 시전하면서 많은 어록을 만들어냈는데 가장 유명한 어록이 It doesn't matter, I smash everybody 라는 말이죠.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다 부셔버린다. 그 외에 유명한 어록들이 많은데 몇 개만 추리면 난 매일매일 싸워도 이긴다. 하루에 2명 아데사냐 코스타랑 연속해서 싸워도 이긴다. 왜 나랑 안 싸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UFC에 싸우러 왔으면 싸워야지 왜 안 싸우냐 등등 재밌는 어록들이 많아요. 근데 함자트가 했던 말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진지하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라 황당하고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상대가 잡혀요. 리온 에드워즈라는 선수인데 UFC 웰터급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전적 18승 3패, 현재 8연승 중인 상위 랭커예요. 실질적으로 UFC 웰터급 1위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을 정도로 검증된 강자인데 이 선수는 2019년 7월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UFC가 제시했던 모든 경기 오퍼를 수락하지 않았고 오직 타이틀전 혹은 상위 랭커와의 경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UFC가 빡쳐서 이 선수를 랭킹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리온 에드워즈 선수에게 함자트 치마에프 선수와의 경기를 제안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도 함자트를 이기면 카마루 우스만과의 타이틀전을 제안했을 확률이 크다고 봐요. 함자트 선수는 어렵게 계단을 오르며 랭킹을 올리는 과정을 패스하면서 바로 웰터급 랭킹 3위 리온 에드워즈와 오는 12월 19일 메인 이벤트로 경기를 하게 되었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랭킹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선수가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되는 것도 이례적이고 랭킹전 없이 상위 랭커와 바로 경기를 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UFC에서 이 정도로 푸시를 해줬던 선수는 론다 로지, 브록 레스너, 코너 맥그리거 정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함자트가 이번 리온 에드워즈를 꼈고 한 경기 더 상위 랭커와 경쟁을 하거나 혹은 바로 타이틀전을 하게 돼서 내년 안으로 웰터급 챔피언이 될 거라고 봐요. 웰터급 챔피언이 되면서 UFC 슈퍼스타 반열에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후로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획득하면서 UFC 두 체급을 석권하게 되는 기록을 세울 것 같고 그 후로 2년에서 3년 뒤에는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그리고 8년에서 9년 뒤에는 MMA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었던 챔피언 그리고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라고 불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외에 계신 팬분들은 제 말을 믿으시고 함자트 경기에 베팅하시는 일은 부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함자트가 UFC, 데이나에게 이 정도의 푸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라고 불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함자트는 하빕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하빕이 29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그라운드 실력 때문이었는데 함자트의 그라운드의 컨트롤 능력 역시 UFC에 막 입성했던 하빕과 견주어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빕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의 소수민족 다케스탄 출신으로 러시아의 영웅이 되어 러시아 팬들과 이슬람교인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는 점인데 함자트 역시 러시아의 소수민족인 체첸 출신 이슬람교, 러시아의 영웅이 될 만한 충분한 출생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함자트는 하빕이 가지지 못했던 몇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하빕은 라마단 기간에는 경기를 하지 않았었고 몸에 크고 작은 부상들 때문에 경기를 꾸준히 가질 수 없었던 기간들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취소되었던 경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UFC에서 총 9년간 13번의 경기밖에 하지 못했어요. 챔피언이 될 때까지 기간도 길었고 결과적으로 챔피언이 된 후 단 3번의 방어전밖에 하지 않았죠. 이에 반해 함자트는 이슬람교이지만 라마단 기간에 상관없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몸의 부상이 확인된 바는 없고 만약 내년 중으로 챔피언이 된다면 향후 챔피언으로서의 방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함자트가 UFC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빕을 능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빕은 AK에서 훈련을 하면서 코미어, 라콜드, 케인 벨라스케스 등 당시 레전드 선수들의 전성기 기간을 함께 보내며 같이 훈련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한 MMA에 특화된 그라운드 게임을 장착할 수 있었던 반면 함자트는 자신의 체급보다 더 상위 체급에 뛰어난 여러 명의 MMA 파이터들과 같은 팀 동료로 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이 부분은 함자트와 함자트의 코치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하빕은 어릴 때부터 레슬링 하나만 훈련한 게 아니라 유도, 삼보를 함께 훈련해서 무게중심과 질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고 그런 조기 교육과 하빕의 강한 신체가 만나게 되면서 극강의 그라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돌을 깨우쳐서 신선이 되듯 하빕 역시 그라운드의 정수를 깨우쳐서 그래플링의 신이 되었는데 함자트 역시 레슬링, 유도, 삼보의 조기 교육을 통해 그라운드의 정수를 깨우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래플러의 신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함자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함자트는 하빕이 가지고 있지 못한 KO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함자트의 총 9번의 프로 경기들 중 서미션으로 끝낸 건 단 3번 뿐이에요. 6번의 경기를 KO 혹은 TKO로 끝냈어요. 하빕에게 한 번 잡히면 죽는다라는 것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함자트에게는 한 번 잡혀도 죽고 한 번 맞아도 죽는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빕의 공식이 무서운 이유는 하빕과 상대하게 되면 다들 테이크다운 공격 방어에만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빕은 상대방의 테이크다운 공격은 없을 거라는 걸 아니까 마음 놓고 타격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은 하빕의 테이크다운 공격 때문에 타격 게임을 마음 놓고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함자트의 공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잡히면 죽으니까 테이크다운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테이크다운 방어 스탠스만을 취할 수가 없는 게 한 방 맞으면 죽으니까 테이크다운 방어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거죠. 함자트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테이크다운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타격을 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한방 파워 때문에 상대방이 테이크다운 디펜스만에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테이크다운 공격 타이밍을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진짜 개사기 공식인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 때문에 100대 때릴 때 동안 한 대 맞는 프로게임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기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타격으로 누군가를 잠재울 수 있는 한방 파워가 있으면 그 능력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파이터로서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요. 격투기를 자세히 알고 있는 매니아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라운드 게임은 흥미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타격 게임은 그라운드 게임과 비교해 봤을 때 보는 재미가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훨씬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파이팅 스타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팬층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만 봐도 UFC가 왜 함자트를 이렇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함자트가 만약 챔피언이 되면 체첸의 영웅, 러시아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당연히 영어, 체첸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이렇게 4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케스탄과 러시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하빕이었는데 함자트는 거기에 스웨덴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자트는 웰터급과 미드급 두 체급을 오고 가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이지만 함자트가 만약 상위 랭커가 되면 함자트의 예상 가는 매치업들의 범위가 어마어마해져요. 실제로 코너 맥그리거와의 경기도 가능하고 네이트 디아즈, 호에 마스비달 이렇게 지금 페이퍼뷰 가장 상위권인 3명의 선수들 모두와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웰터급 챔피언 및 랭커들 카마루 우스만, 콜비 코빙턴, 데미안 마이아, 스테판 톰슨, 그리고 미들급의 이스라엘 아데사냐, 파울로 코스타, 요엘 로메로, 데런 틸, 켈빈 가스트럼 등 흥미로운 매치업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GSP와의 경기도 체급상으로는 가능해요. 이번에 리온 에드워즈를 꺾으면 이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6월에 구스타프손이랑 앤소니 스미스를 메인 이벤트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경기가 열렸었는데 당시 코메인 이벤트가 구스타프손 팀메이트인 알리르 라피티가 허리 부상으로 경기 이틀 전에 아웃되면서 라이트 헤비급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함자트가 내가 할게 그러면서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매니저가 굳고 말려서 안 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라이트 헤비급인데 왜 경기를 하려고 했냐 물어보니까 함자트가 또 말했죠. It doesn't matter. I smash everybody. 상관없어. 난 다 부셔버리거든. 함자트의 라이트 헤비급 경기는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나중에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함자트 부모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체첸 국민들을 욕하는 강한 도발을 시전하면 라이트 헤비급으로 가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랑도 싸우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자트가 가지는 슈퍼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함자트는 인터뷰가 재밌어요.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겸손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싸움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광역 어그로가 거의 우주 최강이라 재밌어요. 근데 황당한 건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광역 어그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들이라서 더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맥그리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그리거는 광역 어그로의 신, 영업의 신이죠. 상대방과의 언쟁이 경기를 보는 것만큼이나 재밌기 때문에 맥그리거의 거의 모든 인터뷰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맥그리거가 페이퍼뷰 부동의 넘버원 선수가 될 수 있었던 큰 원인을 제공했는데 함자트 역시 인터뷰를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UFC 입장에서는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 가능 매치업들이 많고 인터뷰가 재밌으면 그만큼 언론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화제되고 화제되는 만큼 파이터의 값어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자트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외모예요. 물론 이 부분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함자트를 보면 왠지 선해 보이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고 인터뷰를 보면 차분하고 심지어 순박하다라는 느낌? 시골에서 건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자란 청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가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동시에 입술에 난 상처로 인해 파이터로서의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함자트의 귀랑 입술을 보면 와 진짜 이 사람하고 싸우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모에 순박함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인물이라 이 외적인 버프 또한 함자트의 큰 장점이 될 거라고 봐요. 기존의 페이퍼뷰 스타들을 보면 론다 로지, 브록 레스너, 코너 맥그리거, GSP 이 선수들 모두 외적인 부분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데 함자트 역시 그들처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함자트 입술의 상처는 2살 때 콘크리트 계단 위로 떨어지면서 얼굴에 부딪혔는데 그때 그 사고로 인해 난 상처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 사고로 인해 당시 이빨 몇 개가 부러지고 아직까지 한쪽 코로 호흡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소문이어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당시 러시아와 체첸이 전쟁을 할 때였는데 러시아의 비행기 공습으로 인한 대피 중에 생긴 상처라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첸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함자트가 공적인 자리에서 쉽게 언급하기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그저 카더라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자트의 마지막 장점을 꼽자면 그의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때 보이는 그의 소탈한 모습, 자신이 체육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 MMA 훈련을 시작할 때 함자트가 돈이 없어서 체육관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팀메이트 친구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함자트가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함자트를 설득해서 허락을 받고 소셜 계정에 그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함자트가 라스베가스에서 노숙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접 음식을 사다 주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 이런 모습 등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챔피언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자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함자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함자트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함자트가 2018년도에 맥그리거를 때리러 아일랜드에 간 적이 있어요.
결국 공항에서 8시간 정도 구금된 뒤에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선뜻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함자트의 성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함자트는 이미 언급한 대로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체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함자트의 형이 이미 함자트가 스웨덴으로 가기 10년 전부터 스웨덴에 살면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함자트의 형이 체첸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모시고 스웨덴으로 올 수 있게 도움을 준 거죠.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대에는 소수 민족들이 자치공화국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함자트의 나라 체첸, 그리고 하빕의 나라 다케스탄 등과 같은 21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죠. 이 자치공화국들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자치공화국들이 위치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독립된 나라로서의 권리를 소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요. 한 공화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독립을 원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강경한 방식으로 그들의 독립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민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쟁을 바라보며 살아온 소수 민족이 가지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겪어야 했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정신적 강함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맥그리거가 2018년도 하빕과 경기를 하기 전에 수많은 트래시 토크를 했는데 함자트와 관련된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케스탄 사람들은 턱이 약하다. 그리고 체첸의 대통령 람잔 카디로프는 독재자이며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정치적인 발언이 과연 맥그리거가 선을 넘었던 것인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맥그리거가 한 말이 체첸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예민한 이슈를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맥그리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다케스탄 국민들과 체첸 국민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한 맥그리거에게 충분히 증오심 이상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죠. 함자트가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을 당시 컨트롤하지 못했죠. 그래서 스웨덴에서 아일랜드까지 진짜로 비행기를 타고 가요. 스톡홀름에서 더블린까지 지도상의 거리로 봤을 땐 1600km, 비행기로는 약 2시간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기도 한 건 맞지만 만약에 함자트가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무모한 행동을 한 거죠. 오르테가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오르테가는 주변 파이터들에게 평판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선수이고 묵묵히 무도인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죠. 박재범 대표의 뺨을 때린 사건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오르테가가 정찬성 선수와 싸우기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전혀 전략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르테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오르테가가 살던 지역이 빈곤층 지역이었는데 그 주변엔 갱들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이에요. 오르테가가 어릴 때 오르테가의 아빠가 모터홈이라고 캠핑카, 카라반 같은 차를 집 앞에 세워뒀었는데 집에 날아오는 총알을 막기 위해 세워뒀을 정도로 동네가 위험한 동네였어요. 오르테가가 갱 멤버로 활동하진 않았지만 그 지역의 친구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오르테가가 17살 때 오르테가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다니엘이란 친구가 총에 맞고 죽어요. 오르테가는 총을 맞고 죽어가는 친구를 그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죠. 그리고 가장 친했던 리차드라는 친구는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요. 오르테가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았어요. 오르테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감옥 혹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게 될 뻔했는데 오르테가는 운이 좋게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르테가의 아빠가 오르테가가 13살 때 주짓수 체육관에 데려가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지금 오르테가의 주짓수 코치 레너 그레이시예요. 그때부터 주짓수를 훈련하죠. 그리고 오르테가가 15살 때부터 불법으로 싸움을 하는 경기에 참여해서 주짓수만으로 상대 선수를 다 이겨버려요. 2년 동안 오직 주짓수로 불법 경기에서 자신을 상대하는 모든 선수들을 이겨버리는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한 복싱 코치가 그 소문을 듣게 돼요. 오르테가라는 소년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진 친구이지만 오르테가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오르테가에게 복싱을 배우라고 설득해요. 그 사람이 지금 오르테가의 헤드코치 제임스 룰슨이에요. 레너 그레이시, 제임스 룰슨, 이 두 사람 때문에 오르테가는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을 탈출할 수 있었고 파이터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함자트나 오르테가 같이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뚫고 성장한 사람들은 보통 돈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드, 자부심, 긍지, 아널,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요. 오르테가가 박재범 대표의 뺨을 때린 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그 트래시 토크가 오르테가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오랜 기간 전사처럼 싸운 정찬성 선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르테가로서는 충격이 더 컸던 거죠. 정찬성 선수가 했던 트래시 토크 중에는 정말 정찬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된 표현들이 있어요. 정찬성 선수는 나의 소속사가 원해서 경기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트래시 토크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르테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후 오르테가가 부상으로 아웃이 된 후에 아리엘 헬와니와의 인터뷰에서 정찬성 선수는 오르테가가 도망쳤다 라는 말을 했고 제이팍이 정찬성 선수의 말을 그대로 통역을 했을 뿐인데 오르테가는 이 도망쳤다 라는 말이 정찬성 선수가 한 말이 아니라 제이팍이 시켜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찬성 선수가 트래시 토크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또 하니까 이건 제이팍이 쓴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르테가는 부상 때문에 아웃을 한 거지 싸움을 기피하기 위해 부상을 핑계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르테가는 누군가 무서워서 도망을 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도망쳤다라는 표현이 다른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가진 파이터였다면 웃으면서 가볍게 비즈니스적인 멘트로 충분히 받아칠 수 있었을 텐데 오르테가는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제이팍이 운동도 열심히 한 것 같고 몸도 좋고 그리고 미국의 래퍼들 50센트, 투팍 이런 래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정찬성의 매니저 그리고 래퍼 이 모든 트래시 토크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거죠. 오르테가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케이팝 스타 뺨을 때리는 정신 나간 짓은 안 하죠.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제이팍은 스타예요. 그냥 스타가 아니에요. 제이팍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00만 명이 넘어요. 제이팍 뺨을 때리게 됨으로써 자신이 여지껏 쌓아온 무도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고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의 안티팬들이 형성이 되면서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함께 훈련을 준비했었던 주변인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갈 걸 계산했더라면 그런 행동은 안 했겠죠. 제 생각에 오르테가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 오든지 상관없이 제이팍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업적인 계산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전 여기서 제이팍과 정찬성 선수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업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을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르테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물론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던 그의 전사로서의 이미지는 추락했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자트 역시 자신의 생각에 어긋난 행동을 보거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르테가처럼 삶의 교훈을 얻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지 못한 상태에서 언젠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무모한 행동이 과연 단점일까? 라는 것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감정적인 행동들은 위대한 역사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함자트의 그라운드 능력과 한방 파워, 그의 인성, 인터뷰, 외모, 그의 출생 이 모든 것들이 함자트가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내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